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소박하게 먹고 단순하게 산다. 과시가지 않는 삶입니다. 지은 이는 이식으로 세이지, 옮긴 이는 전선영, 펴낸 곳은 머스트 리드북입니다. 장수 메커니즘. 덜 먹으면 더 오래 산다. 과시가지 않고 건강하게 먹으며 절도 있는 식습관을 실천하자. 이 책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절도 있는 식습관이란 무엇일까? 마음 내키는 대로 먹고 귀찮아서 운동하지 않고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폭식과 폭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무절제한 생활 방식에 대해 절도 있는 태도를 익혀야 한다는 뜻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학적으로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생활 습관부터 살펴보자. 식사 열량 제한하기.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식물 위주로 식사하기. 하루 15분 운동하기. 수명 3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와 관계를 맺고 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하기.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수면하기. 마음 챙김 혹은 명상 실천하기. 다양한 실험에서 식사 열량을 제한하는 소식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증명되었다. 효모 연구에서는 3배, 쥐 실험에서는 30에서 50% 수명이 늘었다. 면역조사에서 장수하는 사람은 식사를 적게 먹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람 대상 실험에서는 식사 열량 제한이 직접적으로 수명 연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식사 열량을 제한하면 비만에 걸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수하리라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먹는 양을 줄여 장수하는 메커니즘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노화에 대한 태도. 오래 사는 것도 못할 노릇.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당신은 오래 살고 싶은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나도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오래 살고 싶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노화에 대해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41세, 여성이 87.45세 전후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이르러 남성은 8.8년, 여성은 12.4년을 누워 지내거나 돌봄을 받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노후에 제 한 몸 건사하지 못하고 걷거나 일어서는 간단한 동작조차 여의치 않은 모습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오래 사는 것도 못할 노릇이지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면 어떨까? 나이 들어도 허리와 다리가 튼튼하고 제 한 몸을 건사할 수 있으며 두뇌가 명석하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른다. 매일 힘이 넘쳐나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한다. 지인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라 해도 장수 따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까? 나는 당신이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면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업을 시작해 회사를 세우고 나서였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자 그때부터 몸 관리에 신경 쓰게 되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자 나처럼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외과 의사로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어제 같은 오늘이 반복되면서 삶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하루하루 매우 즐겁게 보내고 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된다면 오래 살고 싶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를 품고 사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는 이제껏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일, 내내 참아온 일도 도전해보면 어떨까? 나이 들어 누군가를 돌보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멋진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돌보거나 어떤 일에 도전하려 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일단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건강부터 되찾아야 한다.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삶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고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근력 강화, 건강 수명 연장 비결. 오래 살고 싶어도 몇 년씩 병상에 누워 지낸다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장수의 조건에서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것, 다시 말해 나이 들어서도 몸놀림이 자유로운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몸놀림이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운동기능 저하증후군이라는 질병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근력 저하와 관절장애, 골절 등으로 누워 지내거나 보행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가리킨다. 원인으로는 넘어져서 생긴 골절이나 관절 통증, 영양장애에 의한 근육 위축, 균형기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질병이 진행되면 걷거나 일어서기가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장기적으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일찍부터 근력을 단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노화로 근육량이 감소해 근력이나 신체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그리스어로 사르코페니아, 근육 감소증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50세에서 75세 사이에 약 25%가 줄어든다. 이런 근육량 감소 현상은 30세 전후 현저하게 나타나며 60세까지 매년 250g씩 근육이 손실된다. 그와 동시에 지방량은 매년 500g씩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 변화는 크지 않지만 근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고령자는 물론 40, 50대에도 사르코페니아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을 피할 수 없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앞서 장수의 조건으로 식사 열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열량을 제한하면 자칫 근력이 떨어질까 우려할지 모른다. 실제로 열량을 제한하면 근육량이 떨어진다.
신체 비만 지수 30 이상인 18세부터 55세 사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하루 섭취 열량을 400kcal로 제한하는 식단을 8주간 유지했다. 그 사이 체중은 평균 7.1kg이 줄었고 체중에서 체지방을 제외한 수치인 제지방 체중도 1.1kg 감소했다. 그러나 열량을 제한하더라도 주 3일 근력운동을 한 참가자들은 근력과 근지구력이 향상되었다. 이 같은 근력 유지 효과는 단식을 병행하면 더 오래간다. 앞서 소개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하루 섭취 열량을 400kcal로 제한하는 대신 격일로 단식을 하면 체중은 더욱 감소하는 반면 제지방 체중은 제한식을 할 때보다 적게 줄어들었다. 단식 초기에는 근육을 비롯한 단백질 분해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단식과 운동을 병행하면 열량을 제한하면서 근력을 유지할 수 있다. 소화 흡수력. 한여름 떼약볕 아래 달걀을 두면 한여름 떼약볕 아래 날달걀을 둔다고 상상해보자. 기온은 섭씨 37도, 습도는 60%인 상태에서 날달걀을 몇 시간 동안 두면 어떻게 될까? 엄청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다. 식사 이후부터 배변까지 걸리는 시간을 장 통과 시간이라 한다. 음식물이 대장 전반부에서 후반부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변비가 없는 남성은 평균 7.2시간, 변비가 없는 여성은 31.8시간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비가 있는 여성은 평균 장 통과 시간이 무려 110시간이 걸렸다. 단백질이 5일 가까이 장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변비가 있는 여성은 일주일 전에 먹은 것을 배변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앞서 이야기한 기온 37도, 습도 60% 조건은 장내 환경과 동일하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 둔 날달걀처럼 장 속에 5일 이상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남아있다면 건강에 좋을 리 없다. 주변에서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권장하는 식사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고기와 치즈를 많이 먹고 당질을 제한하는 식사법, 지방을 없앤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 식사법은 그 사람의 단백질 분해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몸은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무엇을 얼마나 분해해서 어느 정도 흡수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육식을 즐겨 먹으면 대변 냄새가 지독해진다. 대장까지 도달한 음식물에서 나온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류가 늘어나고 장내 펩타이드 분해물질인 부패 산물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먹는 사람은 단백질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경우 장내 세균에 의한 부패가 심해져 소변 속 부패 산물 농도가 올라간다. 이 부패 산물이 늘어나면 다양한 형태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과 관련해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데이터를 소개한다. 미국 연구자들이 50세 이상 남녀 6,381명을 18년간 추적 조사해 단백질 섭취량과 사망률 관계를 살폈다. 섭취 열량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10에서 19%, 10% 미만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고단백군은 저단백군에 비해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이 섭취한 단백질은 달걀, 고기,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5, 60대에서는 중단백군에서도 암 사망률이 3배 상승했다. 반면 6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고단백군에서도 암 사망률이 0.4배에 불과해 고단백군이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젊은 시절에는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변비의 정의. 매일 큰일을 보는데도 변비. 변비로 고생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변비 여부를 판단하기란 어렵다. 의학적으로 변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배변 횟수가 주 3회 이하인 사람을 변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배변은 매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배변한다면 변비임이 틀림없다. 어린 시절부터 일주일에 한 번 큰일을 본 까닭에 그것이 일반적인 예라 생각하고 자신이 변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유로 변비 여부를 판단할 때 변비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고 대신 매일 큰일을 보느냐고 물어야 한다.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이 결정 반사작용이 일어나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대장이 움직인다. 변비인 사람은 이 반사작용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특징이 있다. 식사하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장 움직임이 매우 좋다는 신호다. 식사 횟수와 똑같이 배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늘 물음표를 보거나 설사로 배변 횟수가 잦다면 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매일 큰일을 보는데도 변비인 사람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랄 수 있다. 사실 변비 여부는 배변 횟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먹은 것이 대변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중요하다. 매일 배변을 하더라도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이 나온다면 뱃속에 일주일 넘게 대변이 쌓여 있었다는 뜻이다. 장 속에 대변이 가득 차 있으면 배변을 하더라도 조금씩 나올 뿐이므로 늘 배가 더부룩한 채 생활하게 된다. 최근에는 복부 CT를 찍었더니 대장 안에 대변이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는 이야기도 그다지 신기한 일이 아니다. 현대인은 대체로 변비를 앓고 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위에서 소화되기 시작해 조금씩 장으로 보내진다. 맨 처음 장으로 보내진 음식물은 3시간에서 4시간 만에 대장에 도달한다. 위 속 내용물이 전부 배출되기까지는 약 4.5시간이 걸리므로 대략 7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면 먹은 것이 전부 대장에 도달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식물의 대장 통과 시간은 변비가 없다면 일본인 남성은 평균 7.2시간, 여성은 31.8시간이다. 바꿔 말하면 남성은 하루 만에, 여성은 이틀 만에 먹은 것이 몸 밖으로 나온다. 변비인 사람은 당연히 뱃속에 대변이 좀 더 오래 남아 있게 된다. 변비인 사람의 음식물 대장 통과 시간은 평균 110.4시간으로 닷새 가까이 걸린다. 식사하고 나서 얼마 만에 배변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측정하기란 어렵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비트 테스트가 있다. 빨간 물하고도 불리는 비트는 뿌리를 먹는 채소다. 러시아에서는 육수에 비트를 넣고 끓인 보르시라는 스프를 즐겨 먹는다. 중간 크기 비트를 절반쯤 먹으면 붉은 변이 나온다. 식사한 후부터 붉은 변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보면 자신이 먹은 음식물의 대장 통과 시간을 대략 알 수 있다.
하루 세 끼 고집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라고 한다. 그 전까지는 해가 뜨면 일어나 일한 뒤 식사하고 해질녘에 저녁을 먹고 밤이 되면 되도록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고대 로마인은 보통 오후 4시 무렵 딱 한 끼를 먹었고 하루 2끼 이상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믿었다. 현대에는 아침을 꼭 먹고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들 한다. 식사 횟수를 줄이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무렵에 간식을 먹는 식사법이 건강에 좋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식사 횟수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평균 체중이 66.5kg이고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미국인에게 열량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이 같은 식사를 하루 한 끼, 총 2주간 먹게 한 뒤 그 영향을 관찰했다. 실험 대상자가 미국인이긴 하지만 평균 체중이 66.5kg이라는 점에서 동양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기에 좋은 표본이었다. 연구팀은 실험 대상자에게 하루 한 끼는 저녁 4시간 중에 먹도록 했다. 실험 결과 하루 한 끼 먹을 때 체중과 체지방량은 줄어든 반면 체중에서 체지방량을 제외한 값인 제지방 체중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혈청 단백질의 양은 변화가 없었으며 영양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하루 한 끼 먹을 때 중성지방은 줄어든 반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저밀도 지방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했다.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어 착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고밀도 지방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을 유발할 위험은 중성지방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경우에 증가한다. 하루 한 끼 식사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했지만 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상승했으므로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하루 한 끼 식사는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질 몸을 만드는 데 좋은 식사법이라 할 수 있다. 하루 한 끼 식사는 콜레스테롤 외에도 GOT와 GPT라 불리는 간효소 수치를 높인다. 하루 한 끼 식사로 동일한 열량을 섭취하려면 한 번에 많이 먹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같은 에너지를 단시간에 처리해야 하므로 간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하루 한 끼 식사법을 장기간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칙적인 식사 언제 먹을 것인가? 규칙적인 간헐적 단식은 절도 있는 식사 그 자체다.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먹지 않는 시간을 길게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의식적으로 먹지 않는 시간을 길게 확보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장은 위와 대장 사이에 튜브 모양으로 위치해 있으며 길이는 5에서 7m에 이른다.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장기이며 대장에 가까운 부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교적 세균이 적다. 유산과 담즙, 효소가 흘러들어 세균 번식을 막기 때문이다. 소장 고유의 장내 청소 운동도 장내 환경을 정화하는 작용을 한다. 이 운동은 위에서 시작되어 소장 전체로 이동하는 장의 움직이므로 이동성 위장과 복합운동이라 불린다. 소장 내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대장으로 흘려보내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 MMC가 일어난다. 우리 몸은 먹지 않는 시간을 길게 확보할수록 장내 환경이 깨끗해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먹지 않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간식을 먹으면 소장은 소화 흡수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고 장 내에 음식물이 계속 머무르면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한 번 식사할 때마다 장내 세균은 큰 변화를 겪는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장내 세균의 균형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물 실험 결과 시차 후유증 같은 극단적인 변화로 생체 리듬이 깨지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살이 찌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야근이 잦은 사람은 당뇨병이나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 이는 생체 리듬 등을 조절하는 체내 시계 교란이 장내 세균의 균형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야근이 잦은 사람은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불규칙한 식사로 생체 리듬이 파괴되면서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에도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식사를 마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녁을 먹는다면 밥을 먹고 나서 잠들기까지 적어도 2~3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식사량과 식사 시간이 같더라도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늦어지면 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 배꼽 아래 복근. 배꼽 아래 복근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지 퍼뜩 떠오르지 않을지 모른다. 대개 복근이라 하면 좌우 복근이 각각 3갈래로 갈라진 부분을 상상할 것이다. 그곳이 선명하게 잘 드러난 상태를 식스팩이라 한다. 복근은 복부 앞 중앙에 배곶 은근을 말하며 좌우 각각 4갈래로 갈라져 있다. 배꼽 아래 배곶 은근 가장 아래 부위를 가리켜 배꼽 아래 복근이라 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부위의 근력이 떨어지면 배가 튀어나온다. 어린아이처럼 배가 벌록 튀어나온 사람은 이 복근이 현저하게 약해진 상태다. 배꼽 아래 복근의 근력 저하는 복압 저하로 이어져 요통과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흔히 단전호흡이라 해서 단전으로 호흡하면 건강해진다고 한다. 단전은 배꼽 아래 몇 센티미터 되는 곳을 말하는데 생명활동의 중심인 이곳에 힘을 주면 자율신경이 조절되고 피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단전호흡을 할 때도 배꼽 아래 복근이 단련되지 않으면 단전에 힘을 줄 수 없다. 배꼽 아래 복근을 단련하는 것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다. 배꼽 아래 복근, 즉 배곶 은근 가장 아래 부위는 잇몸 일으키기 같은 복근 운동으로는 좀처럼 단련할 수 없다. 이곳을 단련하려면 상체가 아니라 다리를 올리는 운동이 필요하다. 바닥에 누운 자세로 양쪽 다리를 번갈아 올리는 얼터네이트 레그 레이즈 운동으로 하복부에 힘을 주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복부가 아프지 않도록 배꼽 아래 복근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 밖에도 근력이 없는 사람이 꼭 했으면 하는 운동으로 플랭크가 있다. 플랭크는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운동으로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바닥에 대고 어깨부터 발목까지 일직선이 되게 한다. 동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처음에는 1분도 견뎌내기 어렵다. 이 운동을 30초에서 1분간 반복하면 하복부를 단련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자세가 흐트러지면 허리를 다칠 수 있으므로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력이 없는 사람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엉덩이 근육. 걷는 게 힘들어지면 가장 크게 위축되는 부위가 엉덩이 근육이다. 배, 등 근육과 함께 엉덩이 근육은 몸을 지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엉덩이 근육이 약한 사람은 한쪽 다리로 서기 어려워 똑바로 선 채로 바지를 입거나 양말을 신을 때 휘청거리게 된다.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라 하면 을의 양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발바닥을 바닥에 밀착한 채 등을 펴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스쿼트를 떠올린다. 이런 일반적인 스쿼트 동작은 주로 엉덩이 근육보다 넓적다리 근육을 단련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의자 스쿼트를 권한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는 동작을 반복한다. 이때 배고등근 가장 아래 부위에 힘을 주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된다. 양팔로 힘들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발로 일어나는 동작도 시도해본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발로 일어나기 어려우면 양발로 일어나고 엉덩이가 살짝 들리면 한 발로 서 있다가 다시 천천히 한 발로 앉는다. 이 운동을 아침에는 물론 책상에 앉아 일하는 틈틈이 반복한다. 이 세 가지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전문 트레이너에게 상담해 아침 운동 시간에 다양한 운동을 해본다. 같은 운동만 계속하면 몸이 자극에 익숙해져 운동 효과가 반감된다. 웃는 연습. 오늘 몇 번 웃었는가? 오늘 당신은 몇 번 웃었는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썩 좋지 않은 신호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웃지 않으면 점점 웃지 않게 된다. 지금 자기 얼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본다. 깊은 팔자주름과 함께 입술 양 끝이 내려가 있다면 웃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갈수록 더 웃지 않는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도 드러났다. 65세 이상 일본인 남녀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웃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43%에 불과했다. 뒤이어 일주일에 1일에서 5일 웃는다, 한 달에 1일에서 3일 웃는다, 웃지 않는다가 각각 37%, 12%, 8%를 기록했다. 이 연구는 웃는 빈도와 발생 질환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웃지 않는 사람은 심장병과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확연하게 크게 나타났다. 흡연, 비만 등의 영향을 배제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외에도 웃음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는 많다. 웃음이 불면증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며 당뇨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간의 몸은 늘 정신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웃었기에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결과는 웃는다라는 프로그램이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의식적으로 웃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진다. 어린 시절에는 스스럼 없이 웃었지만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웃지 않게 된다. 어느 정도 나이 들면 특히 40살이 넘으면 의식적으로 웃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건강학교 수강생들에게도 웃는 훈련을 시킨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쓰지 않던 볼 근육을 쓰기 때문에 얼굴에 근육통이 생기기도 하지만 2주간 계속하다 보면 근육이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 표정이 바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에 놀라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자기 표정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어떤 식으로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인터넷에서 뒷셈 미소를 찾아보고
그 얼굴을 떠올리며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본다.